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 전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일부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결과도 또 과정도 모두 문제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월드컵.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원정 월드컵에서 이렇게 공항에 선수들이 돌아올 때 귀국 행사가 없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이제 선수들이 오늘 일부 들어오고 내일 또 손흥민 선수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쪼개기 귀국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글쎄 오늘 새벽에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단이 들어올 때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의 한국 축구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선수 8명 포함해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홍명보 감독이 함께 귀국을 했는데 그 랜딩,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고 입국장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팬들이 몰려와서 우리 선수들이랑 홍명보 감독 모습이 보이기 전서부터 그 공항 입국장에서 북을 두들기면서 일종의 시위처럼 구호도 외쳤다고 합니다. 예. 그 구호가 이제 홍명보 나가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려고 하면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새벽 1시, 2시에 출발했을 거의 밤을 샜다고 텐데요. 봐야죠. 예. 그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러 모였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홍명보 나가가 되겠죠. 예. 네. 자, 지금 사실 12년 전에 그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이었죠. 그때 16강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 엿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오늘 그런 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인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예. 워낙 분노하셨고 예. 또 팬들께서 워낙 또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이 배치 인력을 해서 사고가 내박을 했는데 다양스럽게 질서 있는 항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쪼개기 귀국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건 사실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쁘고 결과가 나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6강 들고 8강까지 들었으면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같이 들어왔을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은 이상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각급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이런 조별 리그를 하게 되면요. 또 특히 이번엔 48개국 체제에서의 결과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티켓 좌석 배정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대표팀 선수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 또 LA를 갈 줄 알고 LA 대표를 끊었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 좌절될 동안 기다렸다가 항공권 구매를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도 결과가 나쁘니까 다 믿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쪼개기 하고 들어오느냐? 다 들어와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홍명보 전 감독 새벽에 들어오면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묵묵부답으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애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 사실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이 모습을 또 어떻게 팬들이 지켜보실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 볼 때 좀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일단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이제 사퇴하는 경우밖에 없었고 또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국민들께서는 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은 큰일이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또 48개국 체제에서 당연히 이 조별 통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걸 기대했으면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자회견을 이미 하기로 한 거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기자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이 분노하게 만들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입국에서도 하긴 뭐 할 말도 없었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결과가 나쁘니까 홍명보 감독이 정말 축구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실패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홍정 감독 그리고 일부 선수들 그 뒤로 정몽규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가운데 공항에서 뭔가가 좀 날아들었더라고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개껌이다 예. 들었다고 합니다. 뭐이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에게는 뭐엿 세례였었고요. 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개껌이었는데 뭐 다행히 뭐 그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는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난 민심의 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입국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수나 뭐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국민을 상대하는 조직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나 사고가 났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더 예. 중요하거든요. 아마 제 짐작에 오늘 이제 정몽규 회장도 이런 방법 없이 지나갔고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팀에도 미디어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협회에도 미디어 담당자가 있고 여론이 이러니까 홍 감독 이 정도는 최소한 하고 가자라고 아마 조언을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봐요. 네네. 어제 반대로 박항서 감독은 구구절절히 죄송하다 사죄한다 예. 얘기하고 난 다음에 90도 숙여가지고 허리 숙여서 저를 인사를 네네. 했죠. 예. 그 정도의 액션을 하는 것이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게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지금 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그 축구협회와 이 정몽규 회장의 그룹사 계를 통해 가지고 다 보고되고 다 이 분위기가 전해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허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 인사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하나를 주고 10개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 공식 응원단이죠 붉은 악마는 앞서서 그 공항에서는 이제 일부 팬들이 항의하면서 홍명보 나가라고 외쳤지만 붉은 악마는 아예 축구계를 떠나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 붉은 악마가 축구계를 떠나라라는 얘기를 입장문에 담았거든요. 예. 그 얘기 듣고 저는 사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파문입니다. 파문. 이 파문이 이거 유럽 중세 때 유럽 중세에서 그 종교의 시대였었잖아요. 그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파문이었었거든요. 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철렁했기도 했는데 근데 이 붉은 악마가 어떤 심정이냐면은 지난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맡고 난 뒤에 평가전에서 계속 부진했었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팬들이 A매치 거부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A매치 중에서 일부 경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반 정도 비규제했었습니다. 네, 네. 이때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야유 대신 응원을 보내달라. 우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팬들에게 호소할 때 붉은 악마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응원하자. 라고 한번 여기서 적고 대표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때 우리 경기장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때 일부 경기장의 관람석에서 팬들이 야유를 보낼 때 그거를 방어를 했어요. 네. 이제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성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뒤에 그 홍명보 감독이 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에게 그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서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얘기죠. 한국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라는 얘기는 뭐 이런 이 입장을 입장문에서 이제 공표했습니다. 네. 네, 홍정 감독도 아마 이런 반응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반응은 이런데 일본에서는 사뭇 다른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정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에 J리그에서 뛴 경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옹호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뜻밖의 보도죠. 예. 국내에서는 정말 들끓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저런 이제 동정론이 일고 있다는 게 좀 뜻밖의 일이긴 한데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일본의 그 가시와 레이솔이죠. 그 당시에는요. 예.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지금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좀 최절정기에 있었고요. 또 지금 그 동정론의 기사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은 선수 생활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 현재 축구에 관계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동정론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 봤을 땐 참 고마운 얘기지만 우리 국내 지금 현재 사정에 국내 축구 국민들이나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에게 붉은 악마가 축구계를 떠나라. 뭐 일단 이게 뭐 법률적으로나 뭐 협회 규정상 뭐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팬들의 어떤 이 심정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잘 알고 잘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본에서는 J리그를 발전시키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J리그 발전에는 일조했는데 왜 우리 한국 축구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됐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드는데 어쨌든 선수와 또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쓴 걸까요? 아마 선수들도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 일종의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아직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더욱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졌고요. 더군다나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팀을 선택할 때 미국으로 그러게요. 옮길 정도로 예.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상실감이 큰 가운데 오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팩트가 있죠. 일단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상실감에 쌓여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팬들에게 미안하다 사죄한다는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글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된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신다면은 죽으라고 뛰겠다. 이 글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개가 우리가 지금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죠. 네. 믿지만 다시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예. 응원해주겠다. 이런 전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좀 아쉽죠. 이 글에도 홍 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오버랩됐던 장면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벤투 감독이 사령탑이었을 때 포르투갈전을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고 16강 확정 지은 후에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벤투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이 담겼거든요. 그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오늘의 글과 너무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홍 전 감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손흥민 선수는 참 이 월드컵 역사가 파란만장하죠. 울보 손흥민이라는 별명을 예. 얻을 정도로 네, 네. 막내로 출발 시작했을 때부터 아쉽고 울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약했고 성과도 있었고 또 이번 월드컵과 같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뭐 이 손흥민 선수와 이 홍명보 감독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풀타임을 못 뛰었느냐 네. 그리고 왜 이게 후반에 교체가 됐느냐 해서 구구절절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정확하게 제 자신 있게 팩트를 이제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취임하면서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 뭐냐면은 손흥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그때 홍명보 감독의 답변은 풀타임 뛸 수 없다면 풀타임 안 뛰고 적절히 조절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됐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풀타임을 못 뛴다. 그리고 내가 후반에 교체되거나 교체로 투입된다는 거를 손흥민도 인정을 했는지 본인이 나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뛰고 싶다라고 인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일방적으로 교체 멤버를 투입하거나 선발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 정도면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네.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 사실은 힘들어요. 저 후리에게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문제는요. 예. 그 이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서로 그 경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현지에 같이 간 이제 협회 임원이 이제 같이 동행했었고 예. 그 동행한 그 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세 번째 경기에 저런 경기력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오늘 귀국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미팅을 했고 경기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그러면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가다라에서 경기할 때 고지대 1,500m에서 했을 때 두 경기를 상당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멕시코와 경기의 패배는 우리 실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근데 몬테레이로 딱 내려왔는데 저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 그래서 또 훈련 스케줄 자체도 이제 8시에 이제 팀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그 훈련장을 쓰는데 우리가 8시에 배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시에 하게 되면 현지 시간에 10시 정도까지 훈련 마무리되면 취침 시간, 수면에 장애가 있어서 훈련 시간을 오전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으로 옮겼더니 뭐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근데 막상 경기 당일날 2시간 전에 도착하면 한 4시쯤 도착하는 거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예. 근데 도착해 보니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습도하고 열기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도 이제 사실은 꽤 오랜 감독 생활을 했었던 분이니까 느끼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선수들이 뛰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남아공하고 같은 조건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남아공 선수들은 부담이 없다. 이거 벌써 지금 현지 분위기는 남아공 선수들은 탈락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최소한 비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부담도 있었고. 근데 그 상황이 컨디션을 우리 선수들을 완전히 떨어뜨렸던 그게 결국 이제 경기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못 뛰어다녔어요. 예, 예. 그런 결과들을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조건도 맞지 않았다,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대표 은퇴설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첫 번째 월드컵이든 뭐 4번이든 6번이든 월드컵을 가는 마음가짐은 정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월드컵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누가 얘기해도 뭐 언제든지 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디까지나 뭐 얘기하시는 건 자유지만 뭐 제가 결정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풀타임을 뛰지 못하는 그런 체력 조건이라면 사실 이게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리하기 나름일 텐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 입으로는 마지막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고 네. 4년 뒤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당분간 올해도 9월 24일 이제 A 매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되는 A 매치, 뭐 아시안컵 이런 등등의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아직까지는 대표팀에 계속 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올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컨디션이나 경기력을 점검을 받겠죠. 이제는요.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나이 이제 들고 해서 이제 좀 놔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그때 이제 2030년 되면 38대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지금의 최절정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다 바라겠죠. 손흥민 선수 또 보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관리해서 그때까지 있을지. 근데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 계속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월드컵에서도 볼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우리 팀이 32강 진출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였고 남아공전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밖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주목받았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강인 선수 의문의 1승 거뒀다고 할까요?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일간 그 스포츠 전문지이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 끝나고 난 뒤에 조별리그에서 뛴 선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북중미 월드컵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네.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얻어서 미드필더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조금 그 스페인 쪽에서의 그 언론이나 이 프로팀에서의 분위기는 이강인 선수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그렇죠. 잘 평가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좀 없잖아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은퇴 시점에는 대표팀 전체로 봤을 때 이강인이나 그보다 어린 후배들이 올라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신구 네. 교체가 되는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월드컵 대표팀이 황금 세대라고 해서 정말 많은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년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차세대 유망주들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팬들께서 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표팀 그동안 쭉 꾸려온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유럽파가 있은 적이 없었고요. 예. 또 거기에 뭐 말씀하신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등등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꾸려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스쿼드 갖고 부족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체 스쿼드 자체가 거의 몇 명을 제외한 거하고는 다 유럽파 출신들이에요. 또 지금 현재 그 상위권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우승 후보라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또 최상위의 어떤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멤버인 거지 이걸 세계 무대에서 내놨을 때 과연 결승전까지 갈 수 있고 4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스쿼드냐 그건 사실 무리가 있는 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회에서는 더 주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외국 해에 보내서 육성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도 스쿼드 자체를 꾸릴 때 일본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를 꾸려낼 수가 있어요. 예. 최고의 선수들을.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만큼 아직은 지금 우리의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번 그 월드컵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상금 문제도 좀 그런데 1인당 지금 8천만 원 선수들이 8천만 원의 포상금을 그대로 받을 예정인데 이제 팬들은 이렇게 탈락하고 왔는데 이 포상금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지금 볼멘 소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그 부진에 따른 실망감, 여기다 또 이제 감정적인 요소까지 건드렸던 이 홍명보 감독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위로 우리 국민 그리고 축구 팬들의 어떤 이 분노가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죠. 예.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 이 1인당 8천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이제 기본적인 수당이고요. 이 승리 수당이 1승당 3천만 원인데 체코전 이겼으니까 8천만 원이 됩니다. 예. 비교하건대 그 4년 전에 카타르 때는 1인당 3억 4천만 원씩 받았는데 그보다는 훨씬 그 적은 액수이죠. 그런데 우리 팬들로부터 나오는 뭐 얘기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모든 팬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적도 부진했고 보여준 것도 없고 하니 차라리 이 돈을 어디 뭐 기부를 하든지 좋은 데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축구협회 차원 또는 선수들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네, 선수들 제가 봤던 이제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긴 한데요. 예. 저 돈 선수들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되던 네. 해서 이 받는 8천만 원씩의 돈을 모두 좋은 곳에 쓸 수 있게끔 기부하는 거. 그게 뭐 지금의 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용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런 분위기에서 저 돈을 만약에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수들이 이거를 좀 받을지 안 받을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안 받을 겁니다. 예, 좀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실패한 결과 어디에서부터 좀 잘못됐던 걸까요?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의 재계약 무산 이후에 벌어졌던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함이 오늘의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Perante o povo coreano, agradecimento dos jogadores que fizeram possível lograr este objetivo. A todos eles, aos jogadores e ao povo coreano, o meu muito obrigado. 자, 이때부터 한국 축구의 단추는 잘못 끼워지게 된 걸까요? 확고한 철학과 빌드업 축구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로 벤투 전 감독과의 재계약 무산이 이번 월드컵 실패의 시작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후 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죠. 위르겐 클린스만은 정몽규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 논란 그리고 전례 없던 태업으로 팬들의 비난을 받다가 결국 70억 원의 위약금을 챙기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차례 임시 감독 체제를 거치며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는 축구협회 논의 과정은 불투명하기만 했고 논란 끝에 재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결연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각오에도 불구하고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은 국회로까지 이어지며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결국 선임이 무산된 제시 마시 감독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시 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 제시 마시 감독 공교롭게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에 승리한 남아공을 32강전에서 무릎 꿇리며 캐나다의 16강 진출을 이끈 감독이죠. 2년 전 선택이 나은 상반된 결과에 축구 팬들의 아쉬움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쳐왔던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도 했는데 일단 뭐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선수 기용, 교체, 제대로 뛰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독 리스크라고 봅니다. 감독 리스크인데 감독 리스크가 본질적이진 않죠. 왜 이런 감독 리스크를 발생시켰냐, 누가 발생시켰냐 하면 협회 리스크로 올라가는 거죠.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축구협회가 바뀌고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적 쇄신의 가장 핵심은 회장입니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임원으로 가고 축구협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장을 제대로 잘 뽑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예. 근데 축구협회가 문제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적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문체부도 나서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단 이제 축구협회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그게 재발되고. 이번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이 위기상을 정말 반면 삼아서 협회가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의 단체로 다시 거듭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협회에 대한 것을. 근데 지금 선거 규정 자체가 대한체육회에서 규정 정관 자체가요. 이 협회 각 협회에 관련된 선거인단 구성을 100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도 그 규정을 직접 선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축구협회는 당분간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이제 194명이 이제 선거인단이었습니다만 협회에서는 이제 300인 이하니까 300인까지 확대시켜서 더 늘리겠다는 이제는 보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거인단을 확대시켰을 때 그걸 정관 개정도 해야 되고 그게 과연
이 정부의 관여가 아닌가. 이것도 피파의 또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 또 피파에서는 이게 이 전자투표 제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문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경계가 걸렸는데 일단은 이 협회는 이번에 이제 회장 선거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 최대한 선거인단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습니다. 회장이 바뀌어서 뭔가를 해보려 해도 다른 경기 단체와 다르게 축구협회의 이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산이 1,500 정도의 그 범위에 있는데 이거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여서 써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일단 전력 강화 위원회에 이 독립적인 좀 상황이 필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대표팀에 관련된 이 선임 자체는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되면 모든 집행부 임원들을 회장에게 대의원들이 임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다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총회 보고만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번 기회는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더라도 이 전력 강화 위원회는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지 정말 그 프로세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거부터가 먼저 개선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마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또 어떤 정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우리 축구 팬들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경기 지금 우리는 탈락을 했지만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오늘 일본이 패배하기는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말 그대로 브라질과 싸워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이길 뻔했던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젖잘싸였는데 그러면 일본의 리더십은 뭐가 다른가? 모리아스 감독은 어떤 점이 달랐는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축구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다음 목표를 우리는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는 몇 등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일본은 다음 월드컵이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 월드컵에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음 월드컵은 그 중간 단계로 16강이다. 그 다음은 8강이다.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일직선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4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대표팀 감독이 새로 탄생할 때마다 네. 400, 300 뭐 다 바꾸고 이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듯이 원점에서 돌고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모리아스 감독이 8년 동안 갖고 대표팀을 끌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협회가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부합하는 모리아스 감독이 등장해서 신임을 받은 건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모리아스 감독이 잘한다, 8년 가야 되겠다 이거는 없었겠죠. 모리아스 감독도 월드컵 예선전에서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이거 그 위기를 뚫고 돌파했다는 것은 쉽게 쓰고 버리지 않는 어떤 그 용인자에서 이러한 그 통찰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리아스라는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성적이랑 좋은 대표팀을 만들어내서 성공을 거둔 인재에 가까운 이 감독을 선별해서 뽑아냈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예. 상당히 이제 뭐 일본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남은 경기들은 한 번만 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보면 이제 파라과이도 독일을 꺾었고 그리고 모로코도 올라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우승팀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다. 우리나라는 너무 아픕니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요. 이번 월드컵의 결승전은 유럽과 남미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16강 나눠서 갔는데 이쪽에 유럽을 주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랑스,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외신 전문가들이나 국내 전문가들도 이 두 팀 중에 우승을 할 거다. 근데 두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팀만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쪽에는 브라질과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쪽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제 잉글랜드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팀 중에 뭐 이렇게 올라오면 결승전에서는 제가 봤을 땐 프랑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됐든 브라질이 왔던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우승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경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어떠한 게임 모델을 만들어도 상대가 어떤 게임 모델을 만들어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쯤 한 2050년쯤 될까요? 저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부럽습니다. 예. 최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따라하는 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를 예. 했거든요. 네. 이 조별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준 팀들이 프랑스와 암대표고 우승하려고 하면은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만큼 날카로운 창이 있어야 되거든요. 날카로운 창이 메시와 음바페가 공들여서 닦고 길들인 것처럼 날카로운 창이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축구 대표팀 얘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만큼이라도 또 처음부터 다시 좀 되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그리고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